기업가 정신의 진화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제 창업 기업가 정신에서 다양한 기업가 정신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그러한 총체적 진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가를 넘어서 이제는 사내 기업가, 또 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 재도전하는 연속 기업가, 실패했을 때 하는 재도전 기업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 또 사회적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혁신 생태계 모델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다양한 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내 기업가를 보도록 하죠. 기업 경영이 복잡해야 합니다. 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업을 분해합니다. 과거에 연결 비용이 비쌀 때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열의 분야를 포용해야 되죠. 이제는 가장 강한 분야를 결합합니다. 이래서 초융합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메쉬 형태로 서로 얽히면서 이제 기업은 복잡계적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뭐냐? 국가 경제가 단순할 때는 계획 경제가 통제와 보호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했죠. 그런데 국가 경제가 복잡계로 진입하면서 자율과 경쟁의 시장 경제에 밀려나게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기업 경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한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기계적, 통제적, 합리화하는 매니저 중심의 기업 운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업 경영도 복잡계화되었죠. 적응력을 극대화하는 사내 기업가 중심의 복잡계 유연 대응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업 내부도 사내 기업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기업은 혁신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붉은 영화는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돼.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2급은 빨리 달려야 되고. 기업은 점진적 혁신을 통한 방법론을 가지고 열심히 혁신을 했습니다. 이 매니저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러한 점진적 혁신은 이제 경쟁 우위가 되지 못하죠. 이제 우리는 기업은 Y적 혁신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Y적 혁신은 루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가 필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업 내부는 점진적 혁신에서 Y적 혁신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매니저와 사내 기업가가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죠. 유명한 사례가 있죠. 21개의 Y적 혁신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고 23개가 실패한 비슷한 프로젝트를 골랐죠. 예산과 인력 차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가? 성공한 프로젝트에는 모두 있는데 실패한 데는 없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미치광이 챔피언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혼을 불어넣는 자죠. 즉 체계적인 챔피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내 기업가 육성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내 기업가를 우리가 사내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기업이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사내 기업가에 이식을 합니다. 이제 재결치 주의 전 회장께서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대기업의 통해 중소기업의 내화 정신을 가진 그런 회사. 존 챔버스 시스코 전 회장은 모든 조직은 스타트업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다 사내 혁신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 기업가를 인트라프레누어 혹은 코퍼레이트 앙트라프레누어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업 기업가 정신 또 공공기업가 정신에 대응되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내 혁신의 리더십인 동시에 새로운 벤처 창업에
대부분은 사내기업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구글의 핵심 전략 실행 순위 1순위 사내기업가 양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래기업에서 직원은 지금까지는 기업 운영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사내기업가에서는 기업 존재 이유입니다. 활용에서 도전으로, 성과에서 혁신으로, 보상에서 분배로, 통제에서 성장으로, 효율에서 창조성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내기업가 정신을 이와 같이 사내혁신의 리더십,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사내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내기업가는 창업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창업 시에는 사내기업가는 모기업의 지원을 받죠. 창업기업가는 독립적 창업을 합니다. 사내기업가는 리스크도 적지만 성공 보상도 적습니다. 창업은 전적으로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성공 보상도 창업과 투자가가 가져가죠. 사내기업가의 기업 포착은 모기업과의 시너지가 주력인 반면에 창업기업가는 창업팀의 역량이죠. 인력 또 모기업 자원 활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창업기업가에는 자원 조달이 더 중요한데 사내기업가는 자원보다는 기회 포착이 더 중요하고 기회 포착은 주로 모기업과의 시너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눠본다면은 행동력에서 또한 비전에서 우리가 보면은 행동력은 없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 드리머, 아티스트, 인벤터들이죠. 그리고 비전은 없지만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 워커, 매니저들입니다. 인트라프레누어는 앙트러프레누어에 보다 이러한 행동과 비전은 적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쪽에 속하죠. 이건 핀쇼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월코트는 조직 전체에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이네블러형, 자, 분산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임형, 특정 조직에 집중하는 기획형, 그리고 조직을 지원하는 애드보케이트형으로 나눠 보았죠. 자, 이러한 사내기업가 모델을 4개의 모델로 나눴습니다. 자원공급형, 방임형, 기획형, 조직지원형 중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가 우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코트는 그러한 4가지 그룹 속에서 공통적인 건 비전을 설정하되 너무 작고 너무 크지도 않게 목표를 다듬고 그리고 반대 세력을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내기업가에 굉장히 중요한 게 폴리티컬 액션입니다. 적절한 사내기업가 모델을 정하고 그리고 항상 시작할 때 한 6개월, 1년 지나면 결과를 보자고 그러죠. 그래서 퀵인으로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사내기업가의 한계는 뭐냐? 톱 매니지먼트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 늘상 영역 다툼이 있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캐리어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내기업가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직은 세월이 지나면은 보수화됩니다. 왜냐? 자원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내기업가 육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누구나 사내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역량이 있으면 사내기업가가 될 수 있는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것을 제가 초생명 기업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도전이 업무 차원에서 목표 관리로 도전을 키우고 조직 차원에서 태극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내벤처를 통해서 스핀아웃을 통하면 전체가 하나의 생명을 가진 거대 생명기업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사내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의 지속적 확산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내기업가 육성 시스템을 제안하면은 개인 차원, 또 기업 차원, 사회 차원. 맨 처음에는 사내기업가를 육성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내벤처를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내기업가 육성, 그것은 목표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내기업가를 육성하려면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됩니다. 즉 도전을 하죠. 역량보다 얼마큼 높게 도전하냐? 120% 높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0%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포개관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한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자, 전통적인 선행관리는 이와 같이 역량이 급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교육, 세심한 통제를 하죠.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통제해서 코칭으로 간다. 이것이 사내기업가 양성을 위한 포개관리. 모든 사내기업가 육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사내기업가 육성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전 통제를 하는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매니저를 육성하죠. 사후 수정을 하는 포개관리는 보이지 않는 수단의 선택을 하는 보이지 않는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표를 보여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대외 업무의 경우는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숨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실패를 숨기면 학습을 못하죠. 실패를 숨기는 게 실패보다 나쁘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역량 창출과 성과 창출이 순환되게 되죠. 기업가 정신과 조직의 발전이 서로 순환되게 됩니다. 이제 사내기업가에서 사내벤처로 이제 진화합니다. 두 번째 인트라벤처는 이제 사내벤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시너지를 가지고, 대체로 모기업은 뭘 가지고 있느냐? 제일 공통적인 분이 시장을 가지고 있죠.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벤처는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이래서 도전에서 학습으로 가는 선순환 사이클로 사내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내벤처는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가 신시장을 발굴하는 기회포착형, 또 하나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핵심 역량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례들은 토론을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내벤처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할 때마다 자원을 구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이노베이션을 한다. 사내벤처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내기업가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 6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정보의 개방. 두 번째, 기업의 구조적 정보를 공유. 세 번째, 가치 체계를 공유. 네 번째, 인사 홍보 등 관리 지원 체계를 공유. 다섯 번째, 실패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내 벤처 캐피탈과 사내 증권 시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스핀아웃입니다. 스핀아웃이 없으면은 기업 내에 묶여 있죠. 동기부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스핀아웃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기업과 더불어 성장해야 되죠. 박세리 키즈의 성공의 자극을 받고 우리가 세계 골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내기업가는 모기업과 사내기업의 윈윈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실제로 스핀아웃을 시키려고 할 때 많은 이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스핀아웃 시키면 그 일부는 모기업계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를 사내기업 스타트업 멤버들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30% 손해 아니냐. 그런데 기업 내에 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100이라고 그런다면은
스핀아웃 했을 때는 최소한 200이 됩니다. 그러면은 140의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40만큼 모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핀아웃을 통한 에너지 레벨의 향상이 최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래서 생명기업이 사내기업가를 통해서 스핀아웃, 조인트벤처, 엔젤 투자 관련 다각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메디슨에서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중 18개 회사가 상장을 하죠. 이 사내기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사내기업은 지금 대학발 창업이 많으냐, 기업발 창업이 많으냐. 기업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창업의 90%는 기업발 창업입니다. 사내기업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어 있죠.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 간의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격차를 보면은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대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생산성을 추구하는 노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임금이 올라가면서 과도한 하청 구조에서 가불 구조와 해공장 이전을 하죠.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체 소득 분포에서도 1995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분포가 잘 되어 있던 대한민국이 불과 20년 만에 가장 소득 분포가 나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 이러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기업 자체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죠. 자,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갤러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혁신의 기회 발견, 와그너는 전통적 기업가 정신의 사회화 환경의 가능성.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서는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기회인식, 개념의 개발, 자원 결정과 취득, 장학과 성장, 수익 창출 등을 얘기하죠. 자, 새롭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가서 잠재력을 발산하고 대규모로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무어는 스파이스 모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베스터 중심의 기업이 인베스터와 커스터머, 인플로이를 중요시하는 아이스 모델에서 이제 파트너를 포함한 파트너, 파이스 모델에서 이제는 소사이어티를 포함하는 스파이스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전드라 시소에다 등이 만든 사랑받는 기업. 여기서 굿투 그레이트에 나오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3년 기준으로는 비슷한데 5년 기준에서 1.7배, 10년 기준에서는 3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랑받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하다는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경향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본주의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 슌페터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가의 역할과 더불어 불균형을 축소하는 제도적 역할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1.0에서 성장 중심에서 이 문제를 수요를 바라보는 자본주의 2.0의 케인즈를 거쳐서 여기서 다시 혁신이 필요한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3.0에서 이제는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는 자본주의 4.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연구의 첫 번째 등장은 CSR,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것을 평가하는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수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데 대체로 CSR에 기반한 SRI 투자 성과를 보면은 이러한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의 25%를 상회하고 있다. 자, 이러한 그 CSR은 이제 코퍼레이트를 빼고 SR로 발전하죠. 그래서 ISO 26001이 2010년 11월 1일 발효되면서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소비자 이슈, 공동체 발전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홀리스틱하게 접근하고 있죠. 이것이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의 세븐 코어 서브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이러한 CSR이 기업이 사후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자. 그래서 CSV의 개념이 등장하죠. 기업 사회 활동 자체에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자. 자, 여기서 등장하는 CSV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은 혁신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소비자와 마케팅으로 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는 소비자가,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는 생산자가, 바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CSV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기업가 정신에서 다룬 바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갤라허 등이 얘기하는 지속가능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하는 이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을 소위 말하는 트리플 바텀라인, 프로핏과 피플과 플래닛이라는 트리플 바텀라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한 단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플 바텀라인의 문제는 뭐냐? 우선 객관적 측정 지표도 아니고 요소 간의 호환성도 문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트리플 바텀라인은 결과인가 기여인가. 그래서 이것은 소셜 임팩트라는 가치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최종 바텀라인이 아니라 탑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가가치 계산서는 사회적 가치를 제일 위에 두고 사회적 가치의 일부를 매출로서 가져오죠. 이것은 밸류고 이것은 프라이스가 됩니다. 이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를 빼면은 부가가치가 나오죠. 이 부가가치를 우리가 창출하는 과정과 분배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순환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갑니다. 이제 기업과 개인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개인의 성과와 역량, 또 사회의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분배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의 부가가치 합이 국가 전체 GDP가 됩니다. 이 GDP를 성장과 분배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죠.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과 분배의 역할을 하는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연동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입니다. 이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저희들은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 정신이 이제는 사회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 되는 거죠. 즉 사회 혁신의 리더십이 소위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 이같이 혁신의 리더십으로 정의할 때 기업가 정신은 일관성 있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한 과정은 이제 고대부터 있던 수많은 사회적 역할들이 있었죠. 각 나라마다 직업적 카스트, 부조회, 우리 두레 등 시민 섹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형태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케인즈의 정부 실패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다시 시장 실패가 만들어집니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사회경제가 재등장하죠. 자, 유럽은 기본적으로 공공섹터를 민영화한다. 그래서 제3섹터가 공공부문, 정부 부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래서 90년대 정부의 빈곤 추방, 자활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3섹터의 협동조합 법 제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인데 이것은 민족주의 운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스크족 협동조합이죠. 자, 미국의 사회경제는 시장 부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단수가 제일 많죠. 60년대 그레이트 소사이티 프로그램에서 NPO에 수천만 달러 투자하는데 경기 침체로 투자가 축소되니까 NPO의 수익 사업을 모색하면서 사회적 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별 기부를 보면 미국이 제일 많죠. 1.67, 한국은 0.59, 썩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80년대 중반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출발해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참여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 기재부가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제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러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이 전체 80% 획일적 동향화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것은 지원 종료를 할 경우 대부분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립성, 즉 가장 중요한 혁신 역량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고 사회적 기업이란 말 자체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혁신을 가져가는 선순환 소셜 벤처 개념을 도입하죠. 사회 성과에 대해서는 소셜 임팩트를 가지고 소셜 벤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각각 소셜 ROI 또 지어스 이 두 가지 대표적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팩트 지표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순환 기업가 정신에서 개인과 기업과 사회 선순환을 얘기했고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개인의 선순환에서는 근로자 성장과 만족도, VIP에 대한 공유, 미션과 팀워크, 기업 내 선순환은 부가가치 창출과 분배, 이해관계자 조정, 기업의 혁신 역량,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 미션, 그리고 명확성, 공유가치 창출 등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가치 창출과 분배 순환, 혁신과 유지의 선순환, 인간과 업적의 선순환을 보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는 문제가 있죠. 이것을 연결을 하자. 그래서 연결하기 위한 것이 소셜 벤처가 있고 여기 소셜 에셋을 우리가 소비자와 기부자 사이에 순환시키자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소셜 브랜딩, 또 소셜 임팩트 펀드, 소셜 임팩트 투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사회 성과 연계 채권 등의 많은 서비스가 있고 소셜 벤처들이 이걸 바탕으로 열린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서 투자, 회수 시장, 지원 기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단계 악마의 계곡,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를 넘어가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연속 기업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의 사이클 모델에서
모든 단계마다 실패를 하죠. 악마의 강에서 죽음의 계곡에서 다윈의 바다에서 이 제도전의 사막을 넘어가야 됩니다. 실패해 죽은 것이를 혁신의 훈장으로 주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순환 생태계. 그래서 제도전이 선순환의 연결고리다. 제도전이 살아있으면 창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값적 접근을 하자. 개별 기업의 생존율 곱하기 성공한 기업의 가치. 이것이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기업의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대값을 끌어올리자. 그리고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투트랙의 기업 정책을 가져가자. 제도전은 중요합니다. 제도전 기업가에 기여를 줘야 되죠. 이 생존율을 보면 제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꼴찌인 이유는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죠. 창업 기업의 생존율, 혁신 기업은 생존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유는 제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키운다는 법칙 하에서 2012년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 파산에 증명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도전의 기여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그래서 국가의 도산율이 3배가 개선되고 기업가 정신이 이유를 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도전 지원을 명랑하자. 근데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거치고 소기파동으로 기업 외기가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부작용이 발생하죠. 모랄 해저드가 만들어집니다. 기업 도산 이후에도 기업가는 부를 향후하죠. 그래서 무한 책임의 한국형 주식회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의 원리를 뒤틀죠. 그래서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재고조사, 차액, 대표해서 상해가 됩니다. 차익이 남으면은 그러면 상해를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미분리해서 배임죄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기업 경영은 투명화됐는데 기업 규제는 존속되고 있죠. 자, 한국은 확률 전략으로 모두가 열심히 하자. 미국은 기대값 전략으로 20% 성공했는데 성공이 대박을 만든다. 부분의 실패가 전체의 성공을 만드는 거죠. 바로 제도전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꼬인 실타래는 기업은 불투명하니까 무한 연대 보증을 요구했고 바지 사장을 만들고 과점 주주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타 기업가들이 소멸되니까 청년들의 롤모델이 사라졌죠. 실패 기업인의 제도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화 개선, 두 번째 연대 보증 개선, 세 번째 과점 주주 의무 최소화, 네 번째 배임제 개선, 다섯 번째 재무 부조성 개선, 여섯 번째 통합도산법 개선, 일곱 번째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이룩하자.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 대표적인 시리얼 앙트레프레노어, 연속 기업가가 됩니다. 페이팔로부터 맥스 레브친이 지금 슬라이드 쉐어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테슬라를 만들고 피터 틸이 팔렌티아 클라리온 캐피탈 등을 만들고 여기서 페이스북을 투자하고 등등등등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죠. 자, 이런 일이 한국에도 메디스 제가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티볼리사의 경우는 IBM에서 스핀오프를 하고 그리고 IBM의 어콰이어가 되죠. 그 이후에 24개 회사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러한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호창성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초생명 기업으로 가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의 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 있죠. 경영하의 그룹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가치는
혁신과 마케팅에서 창출된다. 자, 혁신과 마케팅. 이것은 기업과 고객이고 기술과 시장의 연결, 핵심 역량과 시장 규모의 연결입니다. 가치 창출과 가치 전달이죠. 사업의 본질은 기술과 시장의 결합이다. 자, 그러면은 벤처기업은 이런 각도에서 레드오션에서 창업 벤처를 하고 벤처 성장 벤처, 글로벌 벤처, 소생태의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전체를 저희들이 이 6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 혁신 벤처, 로컬 개방 벤처, 글로벌 벤처, 글로벌 개방 기업,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나누었죠. 각각의 창업 벤처는 기술 차별화를 했는데 혁신 프로세스는 없어요. IP는 수동적이고, 혁신 벤처는 시장 차별화를 했는데 혁신 프로세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IP는 방어적이죠. 로컬 개방 벤처는 제품 차별화를 했는데 국내 협력 단계고 IP는 제한 활용. 글로벌 벤처에서는 글로벌화하면서 글로벌 협력을 하죠. 그리고 IP를 활용하고 글로벌 개방 기업이 되면 IP는 재무자산이 되고 혁신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개방 혁신 기업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플랫폼 기업이 되죠. 자, 그래서 창업 벤처가 혁신 벤처가 되고 이들이 히든 챔피언이 되고 글로벌 개방 기업이 되고 시리얼 앙트러프레너로 돌아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과 혁신이 연결되죠. 창업을 합니다. 단독 혁신을 하죠. 시장은 구하지 못했어요. 창업 벤처는 아직 매출이 없는 거죠. 이들이 시장을 획득하면 혁신 벤처가 됩니다. 요 곳만큼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고민을 합니다. 제품을 확산할 것이냐, 시장을 확산할 것이냐. 제품을 확산한 것이 로컬 개방 벤처, 시장을 확산한 것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 이들이 다시 글로벌 개방 기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단독 혁신을 처음부터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본 글로벌 벤처가 등장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이 전체를 플랫폼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벤처 글로벌 형태에 따라서는 기업 형태에 따라서 상반된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글로벌 키스톤, 글로벌 플랫폼 기업, 현지화, 중견 벤처 글로벌화, 본 글로벌 정책, 외국경 경감 정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자료를 참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 마켓을 향해서 개별 기업이 이제 글로벌 개방 벤처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벤처가 선순환되죠. 학내에서 사내 기업을 거쳐서 창조 기업을 거쳐서 창업, 성장, 글로벌 사회적 기업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